자, 여러분 창성가미록이었어. 여러분 창성가미록이 우선은 여러분 얘는 2002년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2002년 수능에 이미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리고 2015년, 2009년 여러분 꾸준하게 계속 고3 모의고사에는 출제가 됐고 1, 2학년에서도 자주 나왔던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 창성가미록을 선생님 지금 왜 설명을 할 거냐면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작품들은 연계가 여러분 부분적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연계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작품이라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여러분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친구들이 좀 보편적으로 잘 틀리는 지문들을 조금 더 먼저 더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여기에서 친구들이 좀 많이 틀린 부분도 있고 다 맞은 친구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친구들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똑같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이런 실수나 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지문이 여러분 이 기출에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얘들아 다른 연계 교재에서 여러분 다른 학년들이 했었을 때 보면요 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인물의 관계를 찾다가 중간에 흐름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꼬이는 거지. 여러분이 인물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자, 더더구나 고전소설은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만 설명하지 않죠.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관직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호로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도 주인공이 화진인데 화진을 여러분 성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화진을 뭐라고 불렀어 얘들아? 형욱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화진을 형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형욱 부부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인물들의 이름이나 상황이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문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던 부분이고 고전소설에서 난도를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앞부분 줄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전소설은 인물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앞부분 줄거리에 인물들이 어떻게 돼 있어? 압축해서 정리되어서 딱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게 앞부분 줄거리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만드는 여러분 난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가 없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인물의 관계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도만 파악하고 얘가 중심으로 화진의 누구고 화진의 누구고 화진의 누구고 화진의 누군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집의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주인공의 친구인지 주인공의 고모인지 주인공의 누군지 이런 식으로 한 인물을 중심으로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질문. 성준과 유성양은 무슨 관계예요? 화진과? 그러면 우선 유성양은 모른다 하더라도 성준은 알아야 돼. 여러분 성준은 여기서 얘들아 어떤 관계야? 화진과? 사촌. 사촌지간이야 사촌. 자 그럼 봐봐. 우선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보면 화진의 누군지를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 또 질문해볼게. 여기 임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 이 임수는 화진의 누구야? 형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인물이 나오면 화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 관계도가 짜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부인이 누구예요? 화진의 고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인물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대답을 하나도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인물이 5명, 6명 나오는 작품들은 사실 얘들아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여기 작품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항상 화진을 중심으로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읽어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우선은 우리 전체 줄거리로 얘들아 선생님 인물관계도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꼭 얘들아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관계도를 전체 줄거리로 해서 최대한 요약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화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니까 화욱부터 등장을 해야 돼요. 화욱이 얘들아 맨 앞부분에 여러분 이제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화욱은 화진으로 기준으로 하면 화진의 누구? 아버지. 그러면 화진의 아버지인데요. 이 화욱은 여러분 우선 원래 조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 조정에서 누구를 보냐면 간신 엄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전체 줄거리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 자, 이 엄숭이라고 하는 사람과 화욱은 여러분 대립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엄숭을 간신이라고 썼으니까 화욱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충신인 거거든. 그래서 이 간신과 맨날 대립을 하니까 조정의 얘들아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욱이 조정에 있는 관직을 다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고향에 내려와서 자식 셋이 있는데 이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식들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심씨가 있고 정씨가 있고 요씨라고 해서 여러분 화욱의 아내는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심씨는 여러분 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화춘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3번째 줄에 춘모자라는 말 혹시 들어가 있는 거 보이니? 이게 심씨와 화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춘은 이 화씨 집안의 적장자거든요. 적장자. 여러분 옛날 유교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대부분 집안을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이 적장자, 첫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씨와 화춘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을 한번 봐봐, 얘들아. 자, 3번째 줄에 불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성격이 너무 못되고 처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욱이 자기 첫째 아들에게는 여러분 이 집안을 물려줄 순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정씨의 아들인 화진, 일단 주인공이지. 주인공은 무조건 선인. 여러분 정씨 어머니도 되게 착한 사람. 그래서 화진인 차남에게 얘들아 이 집안을 물려준 거예요. 가문을 승계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갈등이 2가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얘들아 갈등 2가지 뭐가 나타나야 돼? 처처의 갈등하고 그 다음에 또 적장자와 차남 간의 갈등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계속 화춘이 뭐하고 있어, 얘들아? 얘를 모함하려고 하고, 여기 지금 수능완성에 나오는 부분 보면 얘를 막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적장자가 가문을 다시 채찾기 위한 여러분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씨에게는 여러분 화빙선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남 1녀인데 이 화빙선은 여러분 어머니 요씨가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씨가 화빙선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니까 누구가 키워주냐면 정씨가 화빙선을 배다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씨는 여러분 아들도 잘 키우지만 여러분 딸도 잘 키워서 여러분 화욱의 일단 총애를 받고 여러분 화욱이 심씨는 미워하죠. 그런데 이 정씨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 화진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잖아. 근데 여러분 3일 뒤에 정씨가 죽고 3일 뒤에 화욱도 세상을 떠요. 아파서.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가장 큰 어른은 누가 돼버렸어, 얘들아? 심씨, 그치? 못된 이 처먹은 심씨가 가장 큰 부인, 가장 큰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심씨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화욱의 누이인 성부인이 살고 있죠. 남매예요. 누나, 동생. 자, 얘네들 화씨 집안인데 왜 얘 성이 성씨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약간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만약에 시집을 갔어. 그러면 시집을 가면 김씨 집안에 시집을 가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씨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씨 부인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집을 가면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해서 김부인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의 원래 성은 화씨겠지만 이 사람은 누구네 집안에 얘들아 시집을 갔으니까 성씨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까 성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간 미국식 같은 느낌이죠. 미국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외국식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성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그 집의 며느리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 성부인에게는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었지?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야? 성준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욱과
얘가 성부인이 얘들아 남매지간이면 그러면 여러분 화진과 성주는 당연히 사촌지간이 되는 거야. 고종사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화진을 중심으로 누군지를 물어봤어. 고모 그 다음에 사촌지간. 자 근데 화우보다 누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씨보다 어른인 누가 있는 거예요? 성부인이 있어서 성부인 때문에 심씨하고 화춘이 화진을 괴롭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기서 성준과 유성양이 행장을 꾸려서 떠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 성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 충모자는 나쁜 애들이라서 내가 아니면 진아 부부 그게 누구야 얘들아? 화진의 부부를 이리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는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만 떠나라 라고 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성준이 뭐라고 해?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학업을 이룬 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머니 내가 이제 고을 수령이 돼서 녹을 얻게 되어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다면 저는 불효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유형편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봐. 부여노정기. 부여노정기에서 얘들아 아들이 부여 현감이 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따라갔잖아. 그 이유는 아들을 얘들아 어머니가 따라간 게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셔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준도 지금 여기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모셔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안 된다. 내 조카가 지금 너무 여린 애들이어서 얘네들이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내가 못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까 하옥의 얘들아 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건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결혼한 내용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화춘의 아내가 임소저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임수라고 하는 사람 나오지. 임수. 이게 임소저인데 화춘의 아내예요. 자, 화춘의 아내니까 화진에게는 누구냐면 형의 아내니까 형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형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 임소저를 꾸며주는 말을 봐봐. 임수가 어질고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준이 임소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얘는 되게 착한 애다.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애야. 그래서 화춘이 얘들아 나쁜 짓을 하는데 아내는 되게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당연히 남편한테 시동생에게 그러시면 안 돼요. 술 그만 드세요. 계속 잔소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춘이 임소저를 내쫓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략 부분 줄거리 다시 가보세요. 중략 부분 줄거리를 가면 화춘이 누구를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되어 있어? 화춘은 요산 조씨를 부인으로 삼았다고 했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임소저를 내쫓고 여러분 누구를 아내로 삼냐면 조씨를 아내로 삼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조씨는 여러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인물이지.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조씨가 누구랑 편을 먹어서 범한이라고 하는 인물과 편을 먹어서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 화씨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략을 짜고 있는 중이었죠. 이게 중략 부분 줄거리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이제 화진의 아내로 갈게요. 화진의 아내가 여기 진아 부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진아 부부에서 여러분 성준이 뭐라고 하냐면 형옥은 이제 벼슬길에 올랐으니 이때 형옥이 여러분 누구야? 화진이잖아. 화진은 벼슬길에 올랐으니 머지않아 두 제수씨와 함께 서울로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얘가 성진보다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형일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얘들아 얘 화진의 아내를 제수씨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수씨가 2명이 있다고 하네. 아내가 2명. 그러면 화진은 여러분 옥화라고 하는 아내와 남채봉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출에 이 작품이 여러 번 나왔다고 했잖아. 한 번도 내용이 겹쳐서 나와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 우리가 지금 화진의 위기를 지금 봤지만 여러분 기출에 나왔을 때 남채봉의 일화만 가지고서 여러분 문제 내기도 하고요. 윤옥화의 일화만 가지고도 여러분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여자 주인공들도 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이 옥화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냐면 둘 다 긍정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막내딸 결혼할 사람만 필요하지. 이러면 이제 막내딸은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유성량이에요. 이러면 유성량 지금 어디 나와 있어?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왔지.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유성량이라는 남자랑 김선이 결혼을 하게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하진, 유성량, 성준. 자, 이 세 사람은 여러분 한날 한시에 같이 과거복제를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촌지간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비슷해서 계속 친구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화춘이랑은 여러분은 어울리지는 않고 이 세 사람이 거의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촌지간이고 친구 사이고 여러분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인물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다른 여자 주인공도 한 명 있어. 진채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게 될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들 윤옥화, 남채봉, 여러분 진채경 얘네가 의자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얘들아 자매처럼 같이 컸어. 그러니까 여러분 옥화하고 채봉 사이에서는 여러분 갈등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처처간의 갈등이 안 나타나요. 얘네는 너무 사이좋은 여러분 이제 그 부인들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인물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쓸게요. 윤옥화는 윤혁의 딸이고 그 다음에 남채봉은 남표의 딸인데, 자, 아버지들 또한 친구 사이야. 근데 이 아버지들도 여러분 조정에 나갔다가 저 엄숭에 의해서 얘들아 집안이 몰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남표는 어렸을 때 얘들아 젊었을 때 엄숭과 싸워서 엄숭의 눈밖에 나니까 엄숭이 얘들아 남표의 집을 불질러요. 불지르니까 남채봉이랑 얘들아 들고 이제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을 치다가, 여기 사실 딸을 데리고 도망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딸을 몰래 어딘가 숨겨놓고 도망을 쳤는데 그 뒤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남채봉은 그 뒤로 얘들아 남장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기아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우연히 진채경네 집에 조력자가 되어서, 여러분 조력자 이 진채경의 아버지가 얘 조력자가 되어서 채경의 집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경이랑 이제 의자매를 맺으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채경하고 남채봉의 관계를 또 보면 알고 봤더니 채봉이 하더니 진채경의 엄마가 자기 괜당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제도사투리로 친척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고, 이거 봐도 얘들아 영의 1대1적 구성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 있잖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기초에 나왔던 부분이고, 윤옥화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하진이 얘들아 감옥에 들어간 게 지금 수능 완성에 들어간 부분이지. 맞아 얘들아, 맨 마지막에 화진이 감옥에 들어갔잖아. 자, 감옥에 들어가면서 얘가 서인으로 강등이 돼요. 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받아서 그 죄를 받아가지고 얘가 서인으로 강등이 돼. 신분이 내려갔으니까 이 화씨 집안을 가문을 이을 사람이 그럼 누가 돼야 될까? 얘가 가문을 이어. 얘가 가문을 잇고 얘는 쫓겨나고, 이러면 채봉도 쫓겨나요. 근데 옥화만 이 집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옥화는 남편이 되돌아오기를 계속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얘들아 화춘이 아무리 봐도 얘들아 재수씨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서 엄숭의 얘들아 엄숭의 아들에게 윤옥화를 얘들아 팔아버리려고 해요. 약간 막장부터 이제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옥화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옥화한테는 여러분 쌍둥이 남동생이 한 명 있어. 쌍둥이 오빠라고 나올 때도 있고 동생으로 나오긴 한데 쌍둥이가 하나 있는데 윤여옥이야. 자, 이 사람이 얘들아 우연히 여러분 옥화의 집 쪽에 오게 되었는데, 옥화가 지금 위기에 나타나게 되었잖아.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여옥이 여장을 하고요. 여러분 옥화인 척해서 옥화를 이런 도망가게 하고 자기가 엄숭의 아들한테 가요. 남자 인상 여정을 해서. 근데 여러분 이 엄숭의 아들이 여러분 여옥을 보고 첫눈에 반해. 여잔 줄 알고 옥한 줄 알고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쌍둥이라고 하는 설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 쌍둥이니까 아마 여옥이 되게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옥에게 첫눈에 반한 이 엄숭의 아들이 여러분 이 여옥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해. 그냥 여옥이 약간 꾀를 낸 거지. 그러면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화진을 살려줘라. 감옥에 갇힌 애를. 그 얘를 살려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집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랑 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엄숙의 아들은 얘가 여자인 줄 알고 화진도 구해주고 다 해줘. 다 물심양면 다 도와주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였네. 그러니까 이제 빡이 돌잖아. 그래서 윤력이 이제 도망을 쳐.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채경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 둘이 결혼을 해. 이거 되게 복잡하죠.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는 이 작품의 한 60%만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40%의 다른 인물들과 다른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낼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인물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어느 부분이 나와도 여러분 사실은 이 작품은 대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이 작품에서 꼭 기억할 건 화진을 중심으로 누군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더라. 화진의 아내인지, 화진의 얘들아 여동생의 남편인지, 화진의 얘들아 형수님인지 형인지 어머니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여러분 왜 화진이 이렇게 멍청하게 얘들아 자기가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을 벗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문제인데 이 작품은 유교적 가치관을 되게 중요시 여겨. 자, 유교적 가치관에서도 가정소설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효인 거예요. 효. 자, 그럼 보세요. 화진의 엄마는 누구지 얘들아? 화진의 엄마가 정씨잖아. 근데 정씨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여러분 화진은 여러분 심씨를 큰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라요. 근데 심씨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지. 자기 아들하고 여러분 이 다른 배달은 여러분 화진을 여러분 당연히 차별을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자, 근데 화진은 진짜 형,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효를 당하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여기에서 갈등이 세 번째 갈등이 나타나는 거야. 자, 다시 처처의 갈등, 그 다음에 적장자하고 차남 간의 갈등,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은 효가 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 이 집안을 내가 어떻게든 얘들아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근데 얘는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이게 갈등 양상. 그래서 갈등 양상 크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중요시 여겨서 화진이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여러분 친구들이 좀 많이 틀렸냐면 고소장 있는 26번 문제거든 얘들아. 26번 문제. 자, 여러분 26번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맞은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틀렸던 친구들이 과연 뭘로 틀렸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 지금 이 고소권에 대한 여러분 보기가 얘가 개념이 들어갔고 그러면 본문의 지문이 바로 예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문학 풀 때도 해봤잖아. 개념이 지문에 설명된 보기는 예시로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예시에 계속 매칭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 글에서 지금 고소권을 지금 여러분 제시를 했을 때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고소권을 주장하고 여러분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부터 먼저 정용을 하는 거예요. 왜? 법지문은 그 대상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지문을 풀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고소인이 누구예요? 고소를 한 사람이 누구야? 하춘과 심씨지, 그치? 그러면 고소권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한테 고소의 권리가 있었다는 건데 고소의 권리가 뭐냐? 어머니를 아들이 죽이려고 했다 이거잖아. 그러면 아들이 즉 화진이 어머니인 심씨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바로 고소권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화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뭘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고소권과 관련되어 있는 고소인, 피고소인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남용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장을 잘 봐봐 얘들아. 외양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이더라도 권리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반해서 본래 사회적 목적에 벗어난 경우를 권리 남용이라고 부른대. 근데 이거라고 하는데 허위 사실에 근거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소인을 해할 목적으로 고소에 이르면 이걸 고소권 남용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2번을 골라서 틀렸던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서 틀렸냐면 여러분 저기 나온 권리 남용과 그 다음에 고소권의 남용이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여러분 2번을 고른 친구들은 대부분 권리 남용이 따로 있고 고소권 남용이 따로 있어서 지금 2번 선지를 보면 고소권이 권리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반해서 권리 남용의 설명인데 왜 고소권 남용이랑 같이 연결을 시켰지? 특성을 지금 다른 개념인데 매칭을 시켰네? 그래서 2번을 고른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여러분 얘네하고 얘가 별개 개념이 아니라 권리 남용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불분명하게 피고소인을 행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걸 고소권 남용이라고 부른다. 즉 얘가 전체의 개념인 거고 얘는 그 전체에 들어가는 부분의 개념인 거야. 이거를 여러분 해석을 못하면 아마 2번 골랐을 거야. 이걸 별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얘네들은 여러분 얘 고소권의 남용의 개념이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리 남용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여러분 고소권 남용으로 설명해도 되잖아.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자 여기 문장을 잘 보면 이거라고 하는데 라고 해서 이게 역접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고 이거에 해당하는 얘가 있어 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어미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2번을 골라서 틀렸던 친구들은 아 이런 문장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가서 27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 27번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5번이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었는데요. 자, 우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화진이 죄가 이미 다 드러났으니 죽음이 있을 따름이라면 거짓으로 자백을 했어. 그건 화씨 집안의 부기를 차지하려는 범안의 숨겨진 욕망이 최영에게 드러나도록 하여 가문 재건을 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자, 화진이 여러분 가문 재건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지금 설명한 거야? 범안의 욕망을 드러내게 해서 가문 재건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문 재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가문을 재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에서 얘기하는 가문이 얘들아 재건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선 가문이 몰락을 해야 돼. 자, 몰락한 가문을 다시 얘들아 부흥시키려고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관직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들아 죄를 받거나 그 죄에서 풀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관직을 얻어서 내가 부흥을 해야 돼요. 명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가 거짓으로 얘들아 자백을 한 건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진이 여러분 자기가 누명을 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계속 하거든. 그 거짓말의 내용이 뭐야? 죽였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 심씨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하는 의도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화진이 자기가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가면서 가문에서 얘들아 이렇게 몰락해서 서인이 되는데도 왜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을까? 아까 이 작품은 유교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자신이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면 어머니하고 형이 거짓말을 한 상태가 돼버려서 그게 죄를 받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형이 죄를 받는 게 싫어서 그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효 때문에 여러분 형제간의 우애 때문에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는 어머니에 대한 효와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그거를 여러분 범안이 제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숨겨진 욕망이 있어. 우리 집안을 다 탈취하려고 하고 있어. 그거를 최영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백을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누명을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의도지 여러분 가문을 재건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가문을 재건하는 건 그 몰락한 사람이 다시 부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하는 여러분 혹은 최영은 여러분 이 지방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여러분 통해서 가문을 재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문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이든 고전 소설에서 개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본인이 얘들아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성가미록에서는 여러분 이 화진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아까 이제 선생님 조금 있다가 얘들아 또 고전소설 하나 더 할 건데 그 고전소설에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소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도나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얘들아 우리 이제 과학 지문을 하면서 문학도 한번 더 해볼게. 자, 여러분 우리 1회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하고 2회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 비교해보면 2회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이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조금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1회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그렇게 여기 있는 건 어렵지는 않고 글의 짜임만 선생님이 조금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141쪽에 있는 이 과학 지문은 여러분이 지구과학을 알고 있고 하면 여러분 사실 어렵지는 않을 거야. 사실 근데 선생님도 여러분 졸업한 지 꽤 되기는 했지만 선생님도 여러분 나름 이과였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과여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지구과학 1 우리 때 선생님은 과탐을 4개를 봤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화1, 화2, 생원, 그 다음에 지구과학 1 이렇게 4개를 했단 말이야. 수능에서 4개를 보면서 했는데 이때 지구과학에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도 사실 있으니까 사실 선생님도 사실 이 글을 쉽게 읽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과학을 안다 혹은 경제에서 경제지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 내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수월해지는 건 맞는데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문학은 그러면 이 비문학을 이렇게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될까 글의 짜임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글의 짜임은 2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제일 먼저 과학 지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 이 글의 짜임으로 자주 나오는 여러분 글이 어느 지문이냐면 경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기후에서 가장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부터 처음 시작을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요인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글의 짜임이 나왔냐면 첫 번째 인과관계를 제시를 해요. 여러분 인과관계가 나오는 건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었죠, 그쵸? 근데 그 인과관계에 병렬 구조거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쓴 이 글의 짜임이 어떤 내용이야, 얘들아? 인과가 여러 개 나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관계가 나열되는 거는 경제지문이나 과학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글의 짜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럴 땐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각 부분마다 다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다 찾으면서 읽었을 거야. 2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어떤 원인이 나왔냐면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원인이 나왔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들아 어떤 결과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냐면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더라.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단에서도 그러면 원인 나오고 결과 나오겠네? 그럼 내가 어떤 걸 우선적으로 찾으면서 그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뭐였냐면 태양복사 에너지였고 그 태양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결과가 뭐였냐라고 하면 여러분 요거였어. 여러분 3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차이는 여러분 여기부터 대기 대순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저압대 고압대의 분포 그 다음에 강수량 편차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그러면 인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도 여러분이 뭘 우선적으로 찾으면서 읽을지 당연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야 했어요. 자, 여러분 4번째 문단은 5번째 문단이랑 연결이 되는 구현 설명의 문단이었는데 원인이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전축으로 인해서 얘들아 만들어졌던 결과가 뭐였어?
계절의 순환과 그리고 계절의 일사량 차이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나왔었지.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단이 나왔는데 그 6번째 문단에서도 요인이 나왔죠. 어떤 요인이 나왔어요? 목성과 토성과 같은 여러분 중력장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얘들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 빙하기가 일어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 신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인과관계가 계속 나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구조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다시 올라가서 읽고 반복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였냐면 여러분 항상 경제지문도 그렇고 과학지문도 그렇고 항상 누가 커지면 누가 뭐가 되고 누가 작아지면 뭐가 되고 변화 양상, 두 대상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정도의 난도는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2018년 수능에 나왔던 지구과학 문제는 아무리 지구과학을 얘가 잘 푸는 아이들도 교수님도 풀었거든요. 여러분 2018년 수능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만유인력에 대한 내용. 그 태양과 지구의 그 거리에 대해서 그거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 이 관계를 모르면 우리는 그 지문을 풀 수가 없어. 자, 경제 지문도 마찬가지야. 2022년 수능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 지문 나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 이게 경제가 얘들아 금환 본위제에서 금의 가격이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변화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찾지 않았으면 지문을 해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 얘들아 수능장 가서 그거를 찾으면서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쉬운 지문이든 어려운 지문이든 이런 글에 짜임이 나와 있는 애들은 여러분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여러분 지문을 다 그렇게 읽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들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메모하면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메모하면서 그 대상 간의 관계를 얘가 파악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내가 메모한 내용만 보고 16번, 17번 바로 풀 수 있죠. 왜? 16번, 17번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변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문은 지문 자체가 좀 쉽게 다른 때보다 2022년 수능이든 18년 수능이든 그 수능들보다 쉽게 출제가 되어 있지만 이런 쉬운 지문들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루틴이 없으면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그거를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지금 올해 수능 국어는 작년처럼 조금 난도가 있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어에서 변별력을 좀 줘서 출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이 수능 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난도를 있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그건 메인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다 아는 과학 지문의 내용이지만 사실 메모하면서 읽거든요. 파란색은 수업하려고 써놓은 거지만 이거 메모하면서 읽어요. 이런 글의 짜임이 나오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앞에 지문은 사실 그냥 안 하거든. 그냥 이렇게 화살표만 이렇게 밑줄만 이렇게 긋고 사실 안 해. 그러니까 글의 짜임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를 하면서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의 루틴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 뭐 화살표 표시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따로 어떤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라고 하면 그런 표시를 하면서 읽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막 읽는 친구들이 있다. 아직도 루틴이 잘 적용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런 루틴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얘들아 그 2회에 있는 여러분 그 인문 지문들 하고 과학 지문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선지를 하나씩 좀 분석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 15번 문제를 한번 봐볼 거야 얘들아. 자, 15번 문제 얘들아 대부분 보니까 친구들 다 수월하게 잘 풀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 뭘 수업했냐면 오답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 5개 설명했었지, 얘들아. 그치? 자, 오늘 6번째 설명할 거야.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내는 게 뭐냐면 기억과
두 대상의 특성을 교차로 서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역과 니은의 특성을 교차 서술을 통해서 오답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기역의 특성을 니은에다가 매칭하고 니은의 특성을 기역에 매칭을 하는 방법이죠. 이게 오답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법, 6번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게 이제 단독 문제로 15번에 나왔던 내용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니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읽어보면 이거는 사실은 기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 기역의 특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니은의 특성이고 그런 식으로 오답이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읽을 때 내가 기역과 니은의 특성이 누군지를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을 때 얘들아 이거는 문제에 이미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문제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대륙권이 기역이고 성층권이 니은이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대륙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들은 기역이라고 표시하면서 여러분이 읽으면 나중에 지문에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매칭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지. 그래서 이러면 딱 밑줄 쳐져 있는 건 직관적으로 딱 눈에 보이잖아요. 누가 밑줄 그어져 있는지. 그러면 읽을 때 기역, 니은 표시하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실수나 아니면 시간 좀 단축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선생님 설명하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회를 한번 가보자. 2회는 여러분 선생님 기문학을 설명을 할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안 읽어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167쪽에 있는 여러분 현대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정한모 시인의 나비의 여행은 시험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은 없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연계 교재에만 들어가봤지 연계에 대본 적은 없어. 근데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 요즘 수능에서는 잘 내지 않는 트렌드긴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석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봐도 되고 박남수 작가의 새일이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그 새일은 여러분 지금 2011년에 9월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가 됐었어. 그리고 박남수 작가는 2016년 수능에서 혹시 아침 이미지라고 하는 시 혹시 아세요? 아침 이미지? 아침이 얘들아 이 어둠이 얘들아 돌을 낳고 어둠이 새를 낳고 어둠이 누굴 낳고 해서 아침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의 이미지를 반대로 서술한 시였어. 그래서 박남수 작가는 여러분 수능에서 낼 수 있는 작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또 까치라고 하는 수필 들어가 있었죠. 이것도 2018년에 얘들아 연계가 이미 되었던 지문이어서 여러분 지금 정한모 작가의 작품 빼고는 모두 다 연계된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비문학 이제 문학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읽으라고 해 얘들아? 보기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분 이제 보기의 내용을 물어볼 테니 여러분은 그 내용을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보기랑 지문이랑 어떻게 매칭하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다 풀고 나서 지문 읽기 전에 보기 읽고 지문 읽었잖아? 그럼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여러분 이미 이제 두 내용을 다 읽어봤으니까 이걸 다시 읽으면서 본문에서 이 시어의 의미가 이게 맞았는지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아 이렇게 해서 글이 구성이 되어서 연결되고 있구나 이걸 좀 찾아낼 수 있거든. 그러면 다른 보기의 내용을 읽어도 아 이걸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기 문제를 자주 틀리는 친구들 계속 보기 문제들만 틀리더라고요. 선생님 틀리는 것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기 문제를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면 좀 좋겠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자 뭘 해보냐면 날개를 지닌 존재들은 이상적인 순수성이나 이상적인 삶을 상징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작품들은 모두 다 날개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나왔잖아요. 가랑 나랑 여러분 다가 나왔는데 모두 다 여러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 누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가는 누가 나왔어? 누가 날개를 갖고 있었어? 아가라고 하면 안 돼. 왜 안 돼? 아가가 누군데? 제목을 봐야지 항상. 나비를
아가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본문에 아무리 봐도 나비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 이 아가가 바로 나비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시에서는 시적 대상이 얘들아 제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셔야죠. 여기서 아가라고 대답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나비야 나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 작품은 새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날개를 갖고 있는 존재로 주제를 드러낸 거였고, 다는 여러분 누가 등장을 했죠? 까치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상적 순수성 그리고 이상적인 삶을 상징한다 라고 했거든. 가나 다 중에 이상적 순수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 누구예요? 그러면 가나다 중에 이상적 삶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누구예요? 선생님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나라고 해서 5어의 개념이 들어가거든 얘들아. 자, 여러분 이렇게 문학의 공통 복합갈래의 문제에서 보기에 그리고 여러분 N의 개념이 아니라 5어의 개념이 들어가면 일부는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해당이 되고 일부는 두 번째 주제가 해당이 돼. 읽으면서 그 두 개를 여러분이 나눠야 돼. 그러면 자, 여러분 1번의 주제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가랑 가지. 오, 여러분 이상적 순수성을 드러내는 건 얘네 두 개예요. 그러면 이상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에만 여러분 이상적인 삶이 들어가는데 이 이상적인 삶이 뭐야? 그러니까 이상적인 삶. 이건 지향하는 바거든. 타자가 지향하는 바가 뭐였지 얘들아? 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 나는 제비집이랑 까치집처럼 어떤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 소세한 집을 지으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소세한 삶인 거야. 소세한 삶. 여러분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기에서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러분 또 보기에서 5어의 개념이 들어가면 그 주제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작품이 이 주제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5어가 들어가서 얘들아 두 작품밖에 없으면 무조건 가는 앞에 나온 주제고 나는 뒤에 나온 주제야. 순서대로 제시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 작품이 등장을 했을 때는 여러분 일부가 누군지를 찾아야지. 알겠지? 자, 그러면 소세가 뭐예요? 뭔가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얘들아, 그치? 그 정도만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시어가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수능 완성이나 기출을 보다가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개념들이 별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 단어들은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 깨끗하고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소박하면서도 깨끗하고 담백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이런 주제를 딱 생각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선지 분석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가볼게. 자, 여기서 가에서는 순수한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 이게 나비. 자, 나비의 날개짓이 극한 현실로 연결이 된대. 그럼 여러분 본문에 나왔던 극한 현실이 뭐예요? 가작품에 나온 극한 현실. 전쟁이 일어났어. 맞아. 막 거기다 안개, 화약 냄새 이런 단어들을 썼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쟁이야. 전쟁. 자,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현실의 공포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나비가 현실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구체적인 시효가 들어갔거든요. 두 개. 1년하고 맨 마지막 사연에. 어떻게 현실 공포를 표현하고 있어? 1년에 까무러치다라는 단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 사연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소스라쳐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까무라치고 소스라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나비가 경험하는 현실의 여러분 이 고통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순수한 존재가 느끼는 좌절을 보여준다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 나비가 좌절을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본문에서 찾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찾은 내용이 맞는지 점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 좌절 어디에 들어가 있어?
대부분 그 지문 읽다 보면 지문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 않아? 그거는 어떤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붉은색 표시야? 보기 문제잖아요. 그러면 붉은색 글씨 위주로 찾으세요. 붉은색 글씨가 있거나 그 부분 쪽에서 여러분 얘네들의 시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붉은 글씨 중에 뭐가 있냐면 기진맥진 접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기진맥진 접는다라고 하는 붉은 글씨가 바로 나비의 좌절이야. 여러분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그럼 이 보기 지문을 읽을 때 보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문제를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대부분 붉은색 글씨와 그 글씨 옆쪽에 있을 거다. 앞뒤 문맥에서 찾으면 돼. 그러면 이거 똑같이 위로는 그럼 어디 있어? 위로는 붉은색으로 글씨 쳐져 있지 않거든. 근데 붉은색 글씨 근처에서 찾아봐 얘들아. 위로가 어디 있을까? 위로. 년에 나래랑 기진맥진 접는다 붉은색 글씨 있지. 그 사이에 얘들아 무슨 단어 들어가 있어? 나비가 내 팔 안에 앉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게 위로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팔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팔 안에서 얘가 기진맥진하니까 아 마야 힘들었니? 너 독수리를 만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문 읽을 때 항상 여기 나온 내용들은 개념이나 아니면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붉은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나를 보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새가 이상적인 순수성을 강조할 거래. 그럼 봐봐. 이상적인 순수성을 여러분이 찾아줄 건데요. 근데 여기 강조라는 말을 써요. 이런 강조법의 대표적인 표현법이 뭐예요? 강조법의 대표적인 표현법 반복이거든? 맞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부분에 이상적인 순수성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반복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어. 그 중에서도 이런 붉은색 글씨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반복되면서도 붉은색 글씨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다섯 번째 행하고 여섯 번째 행이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새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냐면 노래를 하고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문장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 그게 강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순수성이 노래와 여러분 사랑의 행위로 제시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선생님 지금 어떻게 찾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런 순수를 파괴하는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누구야 얘들아? 이게 포수죠. 자, 근데 그 포수가 차갑고 폭력적인 면모를 드러낸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차갑고 폭력적인 면모가 어떤 여러분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포수 근처에 있겠지? 한 덩이 나비야, 납. 자, 그럼 봐봐. 한 덩이 납은 사실 여기서 납이라고 표현했지만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 포수가 새에게 겨눈 게 뭘까요? 총을 거거든요. 그럼 이 납이 총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총과 같은 무기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쇠로 만들어진 애들이거든. 그러면 무기와 쇠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쇠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만졌을 때 촉각적으로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차갑다라는 이미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차가움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쇠는 딱딱해. 그래서 여러분 그 딱딱한 이미지, 단단한 이미지를 여러분 무기와 쇠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문학에서 전쟁의 잔혹함, 전쟁의 폭력성, 여러분 인간 문명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 쇠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쇠의 얘들아 그런 차가움 때문에 여러분 폭력의 냉혹함이 드러나는 거야. 전쟁의 잔인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여러분 이 냉혹함과 잔인함 이걸로 인해서 폭력성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문학에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학 작품에서 무기와 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날이 바로 이렇게 해서 전쟁의 여러분 냉혹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잔인함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달을 갈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 까치에 대해서 여기는 여러분 되게 간단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대. 그러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자 글쓴이의 이상으로 연결을 짓는데요. 그럼 잡으세요. 글쓴이는 아까 어떤 삶을 살겠다고 얘들아 아까 맨 위에서 우리가 찾아냈었지? 소박하고 깨끗하게 소세한 삶, 그치? 그러면 이 소세한 삶을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디에서 갖고 왔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갖고 왔대. 그러면 까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소박하고 이런 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에서 소세한 삶을 연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이제 알 수 있어. 자, 여러분 4번에서 가에서는 나래를 기진맥진 접는 모습을 통해 순수한 존재가 느끼는 좌절감. 여러분 요 붉은색 글씨와 이 의미를 우리 아까 매칭을 시키면서 읽었으니까 이 앞에 가에 대한 설명은 맞는 말이죠. 자, 다에서 노홍의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글쓴이에 경외감이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경외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을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표현을 해? 느낌적인 건 아는데 얘들아,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동경할 때 누군가를 얘들아 우러러볼 때 경외감이 든다고 해. 근데 여러분 이때 그냥 우러러보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연예인을 좋아해. 그 연예인이 나의 우상이야. 그 우상을 동경한다고 해서 경외감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경외감은 이런 동경에 두려운 마음까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 동경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존재는 두 대상밖에 없어요. 신과 거대한 자연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신이나 아니면 여러분 거대한 자연 있잖아. 인간이 얘들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연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뭐 쓰나미가 온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다. 아니면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여러분 자연들, 막 금강산에 이래 너무 아름다운 자연들, 이런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럴 때 경외감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자 소박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경외감이랑 연결이 돼? 절대 연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서 얘들아 이상적인 삶이 소세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지문을 읽어서 이해가 됐으면 이거는 여러분 소세하다라는 건 여러분 소박하고 친근하게 여러분 주변에서 깨끗하게 살겠다는 건데 이걸 여러분 경외감이랑 절대 연결시킬 수가 없는 말이죠. 그리고 또 경외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얘들아 그리고 복에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거든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선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답이 되겠지. 그래서 보기에 나온 내용만 잘 이 시어들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지문 문제였어. 만약에 이거 틀렸던 친구들은 경외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소세한 삶이 이상적인 삶을 지향했다라는 거를 못 찾았을 때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어느 지문을 이제 한번 가보냐면 여러분 도령마루의 까마귀라고 하는 지문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동네가 나왔네. 노형리에 대해서 노형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여러분 작가가 누구냐면 현기영 작가인데 이 현기영 작가의 이 작품은 여러분 사실은 연계돼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유명한 작품이 있죠. 순이삼촌. 여러분 순이삼촌이라는 작품 들어봤죠? 사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현기영 작가의 모든 작품들은 지상위의 숟가락, 그 다음에 이 기출에 나왔던 순이삼촌, 지상위의 숟가락 모두 다 사상 사건을 배경으로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 말고도 다른 만약에 작품이 연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사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인물을 세 부류가 항상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강 작가의 작품도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한강 작가의 작품도 사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 사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아무래도 실제 역사가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인물 유형이 세 부류가 무조건 나와 얘들아. 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집단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 관계가 이해가 돼야 사실은 25번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거야. 25번 문제를 좀 친구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인물이다 뭐에 대한 거냐면 이 공간에 따른 의미거든.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선생님이랑 봐보자. 우선 여러분 A는요, 제주도에 얘들은 지금 이 좌익 세력들을 통벌하기 위해서 정부가 얘들아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군인과 경찰들이 쭉 모이게 되죠. 그러면 군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군인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군인 경찰들이 모두 정부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대부분 또 어떤 단어로도 나오냐면 여러분 서북 청년단이 들어오거든요. 제주도에. 그 서북 청년단을 서청이라고 불러요. 서북 청년단 서청.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 이 작품에서는 어떤 인물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항상 전체 줄거리 읽어야 되더라. 전체 줄거리에서 오순경이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 오순경.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수능 완성 부분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고 그냥 군경 이런 단어로만 나오기는 했지만 오순경이 바로 이런 인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게 1948년부터 사상 사건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근데 이 경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순경이라고 부르거든? 순경은 언제 때 불리던 경찰의 이름이지? 이거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야. 분명 시대적 배경이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순경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순경은 대부분 친일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여러분 친일파여서 여러분 순경이었는데 여러분 친일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아서 그 경찰을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광복이 돼서 경찰을 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권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친일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 공권력이 여러분 사실 이제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광복이 돼서도 그대로 공권력을 지속해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에 해당하죠. 자, 여러분 제목에 도령마루의 까마귀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한자로 혹시 무슨 건지 알아요? 의미? 까마귀 오라고 하거든. 오순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까마귀는 군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제목에 나온 까마귀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야 오. 실제로 이 사람은 진짜 까마귀 오자를 쓰는 성이 아니라 오순경처럼 여러분 이제 까마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소설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병사들이 한 명이 죽으니까 그 죽은 자리에 까마귀들이 시체를 먹기 위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들은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나 아니면 음식물들을 먹으려고 몰려들거든. 그러면 여러분 제주 사상 사건 때 얘들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길거리에 다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까마귀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까마귀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이니까 여러분 이 오순경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살을 당하거나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제목을 만들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B하고 이제 C의 인물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 자, 우선 C부터 한번 볼 건데요. C는 여러분 폭도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경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폭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좌익 무장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런 폭도들이 다 나쁘다. 폭도들이 무조건 좋다. 이런 어떤 선악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이 폭도들이 얘들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정부나 군병들이 얘들아 이 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노영미에 무슨 걸 지금 명령을 내린 거야? 소개령을 내린 거지. 여기에서 사람들 살지 마라. 다 어디로 가라? 서호마을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중산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안가로 내려오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얘들아 이 사람들과 싸우는 건데 그 사이에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냐면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자, 정부는 여러분 이 폭도들을 여러분 처벌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뭘 했어? 노영미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 중산간 다 불태우고 있고 거기 마을에서 얘들아 조금이라도 오해 살 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학살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고 이들은 여러분 또 서마을까지 내려와서 얘들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었지. 여러분 보기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이산이 됐지. 가족이랑 헤어졌죠. 노역을 강제 노역을 하죠. 여러분 해안가에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제약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폭도들도 사실은 여러분 민간인들을 되게 힘들게 했어. 자, 이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 내려와서 중산간에 있는 민간인들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근데 그 먹을 걸 주지 않거나 여러분 혹은 여러분 자기 뜻에 거스르면 그냥 죽였거든요. 선생님 그 할머니의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잖아. 증조 할아버지도 그 마을 이장이셨거든. 근데 그 마을의 청년들이 몇 명이 이 산에 들어간 거야. 이제 폭도 무장대가 되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이니까 이 집에는 무슨 음식 있고 무슨 재산이 있고 여기는 돈이 좀 있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내려와서 먹을 거 달라고 우리 할아버지의 집에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의 집에. 근데 이제 증조 할아버지는 이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에 이렇게 계속 무장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알면 그 다음날 무조건 여러분 군인들이 오는 거야. 너 밤에 얘네들이랑 무슨 내통했어? 먹을 거 왜 줬어? 이걸 그냥 귀신같이 알더래. 그러니까 군경들한테 얘들아 계속 얘들아 피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일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만 와라. 먹을 거 줄 수가 없다. 다음날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곤혹을 겪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폭도들이 이 할아버지하고 선생님 증조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의 동생이니까 할머니한테 삼촌이죠. 삼촌을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갔더니 그 다음 날에 여러분 이제 그 마을에 동네에 풀숲 있거든요. 거기서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사상 유공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상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을 경험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폭도들이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폭도들이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작품도 그런 거거든. 그럼 자 여기서 희생당하는 민간인이 지금 여기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야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 수능 완성에 나왔지? 귀리집이죠. 자, 여러분 귀리집에게는 전체 줄거리에 다 남편이 있어요. 자, 아들도 있어요. 아들 이름 뭐더라? 순옥이었지. 이 아들이 지금 11살이야.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이 중산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들은 다른 곳에서 조금 이런 노역을 안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고 어머니는 여러분 지금 소개령에 의해서 쫓겨나와 있으니까 노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귀리집은 여러분 또 100일 된 아기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실 아이를 낳은 지 해산을 한 지 3달도 안 된 여러분 귀리집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돌담에 이거 날라가지고 여기다 노역을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기한테 이제 먹을 걸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먹을 걸 줘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는 거야. 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왔죠? 서울 마을 사람들이 노형리 사람들이 이주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위해줘요 화합하면서 지내요 아니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배척해요? 배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리집이 아이한테 어떻게든 미음이라도 써서 줘야겠다라고 해서 금지되어 있는 노형리 자기 집으로 몰래 와.
밤에 경찰들 몰래. 여기 본문에 없는 뒷부분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조를 얘들아 이렇게 가지고 조 요만큼 가지고 아이한테 먹이려고 밤에 내려오다가 누굴 만나면 얘를 만난 거야. 얘를 만나서 얘가 귀리집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귀리집이 갖고 있는 그 조를 얘들아 다 버려요. 그럼 이제 애기가 얘들아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기는 세상을 떠나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리집은 여러분 아이가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 귀리집은 이제 순경이나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 대한 존재를 까마귀에 빗대어서 두렵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귀리집에게는 남편이 있거든? 그럼 이 남편은 뭐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나와. 남편이랑 언젠가 만나기를 바란다고 막 나오잖아. 남편은 폭도들이 한번 내려와가지고 폭도들 중에서는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남편을 끌고 가요. 납치를 한 거야. 근데 이 남편이 끌려갔을 때 여러분 납치가 되고 나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망을 쳤을 때 여러분 이제 남편이 그 다음날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경이 나타나고 군인들이 나타나서 니네 남편 어디 갔어? 너 저기 폭도랑 내통했지? 이러면서 집을 다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리집은 남편이 제발 살아만 있어줘라. 남편이 이 군경에 걸리지 않고 살아만 있어줘라. 폭도들이랑 내통한다고 지금 얘네들은 학살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도망을 간 그날 밤에 여러분 이 귀리네 집에 폭도들이 내려와요. 다시 남편 어디 갔냐고. 그래서 남편이 없잖아. 도망갔으니까 귀리집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폭도들이 귀리집의 시어머니를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어머니를 죽인 거죠. 그래서 누명을 얘들아 벗어나게 돼요. 시어머니의 죽음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 군인들이 너네는 폭도들이랑 내통하는 집이 아니네. 왜? 폭도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살아서 여러분 노영미에서 얘들아 서우마을까지 오게 된 거야. 안 그랬으면 불타서 다 학살당했을 거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들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그 사이에서 이런 민간인들만 여러분 죽어가 나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얘들아 사전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든 작품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주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현대 소설에서 여러분 이렇게 인물들의 행위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 행위들의 얘들아 뭘 찾아야 되냐면 주체를 찾아야 돼. 그 문제가 몇 번 문제였냐면 여러분 25번 여러분 26번 같은 문제야. 자 우선 여러분 26번을 한번 보면요. 26번에서 여러분 이렇게 공간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이 이 사전사건의 인물 유형을 딱 알고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누구에 대한 거다? 폭도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근데 여러분 폭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중산간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자기네가 군경들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군인들한테 뭔가 밉보였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로 가서 살기도 하냐면 동굴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기도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폭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민간인들 중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어. 자, 그 다음에 중산간부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중산간부락은 이게 노형리지. 그치? 노형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 노형리는 여러분 소계령에 의해서 다 불타고 있는 상황이었죠. 불태워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이마트에서 수목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 큰 길 있잖아요. 그 길 이렇게 보면 평지예요. 약간 이렇게 지대가 올라가죠. 혹시 여러분 본죽사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그 본죽사거리에서 여러분 이마트까지 올라오는 거기도 여러분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안가에서 여러분 노형동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 길이 약간 오르막길이야. 그러니까 노형동이 중산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 이 현경 작가가 노형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노형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6살 때의 기억을 순위삼촌 앞부분에 여러분 그 뭐라고 하지? 작가의 말? 이런 것들로 써놓은 게 있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래 어느 쪽에 사냐면 이마트보다 더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위를 보면 이렇게 오르막이잖아요. 하루는 놀다가 하늘을 이렇게 딱 봤는데 한라산 딱 보이는 그 부분 딱 봤는데 수목원 가는 그 길을 딱 봤는데 그땐 여기가 허허벌판이었거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기 노영동에
진짜 얘들아 이마트 딱 하나 있고 아파트 딱 하나 이렇게 아파트들 큰 것도 몇 개 좀 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지역이었는데 딱 올려다봤는데 하늘이 너무 빨갛더래. 자기 기억에도 그 빨갰던 여러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 피같이 진했더래. 근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노을이 아니라 한라산이 불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산간의 사람들 다 불태우고 있으니까 그 불이 나고 있는 걸 어린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계령이라고 하는 건 중산간에 얘들아 이 폭포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아래로 얘들아 태안 지역으로 내리는 것도 있지만 중산간 지역을 불태우는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다는 해변부락은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폭포들이 내려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서호마을이잖아. 이 서울마을에 원래 살고 있는 여러분 원주민이 있죠. 원주민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한가 아니라 약간 아프리카의 원주민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지역의 주민. 여러분 원주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주한 여러분 이주민이 있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이주민이 노영리 사람들이고 원주민은 서울마을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둘의 뭐가 여기가 되게 심해요. 이 둘의 차별이 심하죠.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로 가봅시다. 이 바다는 서마을 사람들도 사실 바다를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여기 지금 귀리집도 얘기를 하죠. 바다가 넘실넘실거리는 게 갈치 같아서 갈치라도 구해서 먹고 싶다 막 이런 내용들 얘기하잖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럼 여러분 이곳은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여러분 이 바다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왜? 육지로 가버릴까봐, 무스로 가버릴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냐면 억압된 곳이야.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다라가 본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거기에 누가 주체가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문제 바로 풀 수 있어. 자, 가는 군경합동토벌군과 대치하는 세력이니까 폭도들을 얘기하는데 그 폭도들이 숨어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폭도를 소탕하기 위한 군경합동토벌군의 작전의 일환으로 나에 살던 노영리 사람들이 서마을로 간 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나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다에서 울력의 부담과 또 이다 감시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공간인 것도 맞죠. 자, 다의 은신한 세력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토벌군의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도 이주를 할 수 없어. 어디로 갔다? 이 사람들이 산으로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5번이 왜 틀렸냐? 가의 은신한 세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은신한 주체가 지금 누구라고? 이건 폭도잖아. 나로 이동하기 위해 여러분 폭도들이 나로 이동할 수 절대 없어요. 여러분 폭도들은 뭘 하는 거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왜? 숨어서 지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계속 가에 숨어 살려고 하는 거고 나를 전소했대. 근데 여러분 전소한 주체가 누구지? 노영리를 전소한 주체가? 이거는 군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주체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주체가 연결이 안 되면 이건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해주면 여러분 오답에서 우리가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 문제도 그렇고 얘들아 26번도 사실 그런 문제지. 자, 그럼 이제 문제 유형을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여러분 26번에서 기역과 니은의 설명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기역과 니은이 지금 뭐냐면 노형리 소개령 소개를 하는 명령. 그 다음에 여러분 몰이 사냥이거든.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 소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단어들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기역 니은이 얘들아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얘들아 누구를 얘들아 그리워했다 아니면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행위, 말을 전하는 행위 뭐 이렇게 행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무조건 주체, 객체, 의도를 찾아. 이걸 문제를 내.
그러니까 여러분 26번 문제도 얘들아 뭐가 나왔어? 주체들이 서로 대립한다.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업과 니은에 얘들아 또 자주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소재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번에 얘들아 그 동경이라고 하는 작품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거울이었거든요. 이렇게 소재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얘는 무조건 의미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딱 보자마자 문제 유형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뭘부터 찾아야 되는지를 딱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모리사냥과 노형미 소개라고 하는 걸 딱 아는 순간 주체, 객체, 바로 의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기억은 소개고 니형은 모리사냥인데 여기서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이건 군경이라는 거죠. 그쵸? 자, 모리사냥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것도 군경이죠. 자, 여러분 소개의 대상이 누구예요? 소개령에 의해서 소개가 된 대상이 누구야? 노영미 주민들이야. 맞아. 이건 폭도가 아니야 얘들아. 노영미 주민이고 이런 모리사냥의 대상이 누군 거야? 이건 폭도들이지.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의도를 찾을 건데 여러분 소개령을 한 의도가 뭐예요? 폭도를 토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모리사냥을 하는 목적이 뭐야? 의도가 뭐야? 이것도 폭도를 토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1번 기억 니은을 시행한 목적은 상이하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여러분이 딱 어떤 내용을 찾으라고 하는 걸 바로 머릿속에 생각하면 1번 여러분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도 시행 주체가 서로 대립 중이다. 이거 절대 말이 될 수가 없지. 시행 주체가 동일한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아 뭐에 대한 걸 찾으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여기서 기억이 그래 뭘 했고 니은이 그때서야 뭘 했고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바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똑같이 여러분 여기 5번도 한번 봐봐 얘들아. 27번에 5번 여러분 여기 순원이 하방을 비롯한 남정네들이 동굴 속에 숨어있는 건 여러분 폭도들이에요? 아니죠. 아까 민간인들 중에 산에 들어간 사람들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을 여러분 좌익 무장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면 항상 그 주체랑 대상이 누군지를 계속 매칭을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소설은 이렇게 주체 행위의 주체만 잘 찾아도 대부분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제 마지막 운영전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172쪽에 있는 운영전을 봅시다. 운영전도 여러분이 푼 거 쭉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운영전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1년 수능에도 이미 출제가 됐고 2023년, 2015년, 여러분 2006년 여러분 계속 모의고사에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여러분 지문이에요. 자, 이 지문에서 학생들이 사실 운영전이 나오면 자주 나오는 여러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웅소설도 아니고 애정소설이거든? 애정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잘 틀려. 그러니까 왜 잘 틀릴까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도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왕자와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돌려서 의도를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의도를 못 찾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한번 오늘 얘를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 운영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볼 거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다른 고전 소설과 다르게 시점이 되게 특이한 게 들어갔어. 여러분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전지현 작가 시점을 쓰는데 얘는 무슨 시점을 쓰고 있나요? 첫 번째 줄에도 나와요. 잘하니 제게 몰래 이런 말을 했어요. 1인칭 시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고 있는데 그 주인공 시점에서 여러분 운영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김진사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뉠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지금 다 운영의 시점에서 나온 부분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운영과 얘들아 김진사가 서술자가 되니까 서술자가 얘들아 뭐 했다고 해야 돼? 그럼 이런 경우는 교체가 되어서 서술이 된다. 혹은
이건 여러분 교차서술이 나타난다라고 할 거야. 지금 여기 수능 완성에는 없지만 다른 여러분 이제 기출에 나왔을 때는 김진사의 시점과 운영의 시점으로 나뉘었을 때는 요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딱 첫 번째 여러분 앞부분 줄머리를 딱 보자마자 이 작품의 구성 두 가지를 그냥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었거든. 읽으면서 여러분이 구성 두 가지를 찾았어야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유령이 꿈속에서 누굴 만났다? 운영과 김진사를 만났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다 어디서 벌어지는 이야기야? 꿈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야. 그러면 꿈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무슨 구성 들어가야 돼요? 환문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환문 구조는 무조건 앞에 현실의 이야기와 꿈속의 이야기로 나뉠 거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 당연히 같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환문 구조랑 액자식 구성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 작품에서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수직적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수평적 관계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3인국이라고 하는 작품이 여러분 이제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그 선지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냐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어. 요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그러면 수직적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 얘들아. 분신의 관계와 주종의 관계야. 분신과 주종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분신의 관계가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가? 안평대군하고 그들의 궁녀들. 그치. 그래서 분신 관계가 나타나는 걸 수직적 관계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무슨 제도에 이렇게 된 거냐면 신분제도 때문에 수직적 관계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동등한 상황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작품에서 동등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궁녀들이죠. 궁녀들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 사실 31번 틀리면 안 돼. 얘들아 31번. 자, 31번에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5번 보세요. 자란이 같이 각자의 뜻을 탐지하면서 설득하자. 남궁 궁녀들이 찬성을 하는 건 궁녀들 간의 이야기잖아.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고 있어? 수성궁의 폐쇄성이 완화되어야만 수직적 관계 내의 갈등이 해소가 된다. 왜 갑자기 수직적 관계가 나와? 궁녀들 사이에서. 그럼 궁녀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무슨 관계? 수평적 관계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그 관계성이 적절하지 않아서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5번의 문제를 이거를 다른 걸로 골랐다고 하면 여러분 이 수직적, 수평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개념이기 때문에 꼭 내가 잘 기억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수성궁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대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공간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왕자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궁궐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궁궐은 궁녀들이 있는데 그 궁녀들은 다른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는 안 돼. 즉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된다. 이곳은 외간 남자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금기의 공간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곳은 누구의 궁이냐면 안평대군의 궁이거든요. 그래서 대군의 범위가 절대적인 공시예요. 그래서 금년이가 얘기를 할 때 주군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어. 주군이 원치 않으실 거야.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거든. 그게 대군의 지위가 여기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대군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건 이곳은 개인적인 욕망을
억압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궁녀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왕자에 귀속되어 있는 신분이니까. 그래서 억압적인 공간이다. 그럼 선생님 수성궁에 대한 개념을 썼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작품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갈등 양상 바로 찾을 수 있지. 여러분 인물관계도 설명하지 않고 갈등 양상으로 설명할게요. 자, 갈등 양상은 지금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 얘는 여러분 궁녀 간의 의견 차를 찾게끔 하는 내용이고요.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 사회적 관습과 개인적 욕망 사이의 갈등이에요. 사회적 관습과 개인적 욕망. 혹시 우리 그 1학년이나 혹은 2학년 때 이생주장전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 얘들아? 그 이생주장전에서 이생하고 채씨가 처음으로 이별하는 원인이 부모님이 반대해서거든. 반대의 이유가 뭐였냐면 신분차가 생긴다. 신분 이런 직급 좀 차이가 있다.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사회적 관습하고 얘네들의 자유연애 사상이 대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생주장전도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이별을 하니까 비극적 결말이 만들어지는데 이 작품도 결국은 비극적 결말을 만들어요. 주인공이 다 죽어 얘들아. 그 주인공들이 죽는 이유가 뭘까? 이걸 깰 수가 없으니까. 갈등이 해소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글은 사회적 관습과 개인적 욕망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읽었는지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점검을 해볼 거야. 자, 여러분 뭘 해보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인물들이 어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도 인물이 되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자란이 내게 그런 말을 했대. 이게 궁녀 1번이 등장을 했거든. 자, 이 자란은 지금 여러분 내게 이런 말을 해서 뭘 하냐면 김진사를 만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자라는 사실 누구 편이냐면 운영의 편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렇게 여기고 추석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비치가 자란의 말을 얼핏 듣고도 겉으로는 모르는 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궁궐했을 때 얼굴이 그렇게 예뻐서 괴국부인이라고 불렸는데 요즘 얼굴이 왜 그따위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몸이 여름이 되면 쇠해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비치는 여러분 이 운영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힌트를 줬잖아. 겉으로는 모르는 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자란의 말을 듣고 이러면 모르는 척 한다는 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비치는 여러분 누구 편이냐면 운영 편인 거예요. 그러면 운영 편이면서 얘들아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선생님이 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29번 문제가 A, B, C, D 하고 가나다라 해서 인물들이 정보를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란과 비치는 운영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또 가볼게. 자, 그래서 여러분 비치가 뭐라고 하냐면 시험편을 장난스럽게 지어주면서 온통 저를 희롱하는 뜻을 절묘하게 담았더군요. 저는 빛의 재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조롱하는데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 비치가 시를 짓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얘들아 와, 쟤 시 너무 잘 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얘들아 부끄러움을 느낀 게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 상황이에요?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한테 안 놀려요? 여러분 친구한테 장난 안 쳐요? 여러분 친구한테 장난을 치는 거야. 너 연애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 지금 여러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돌려서 물어보는 거야. 왜? 이곳은 금기의 공간이니까 비치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리면서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는 거죠. 장난을 친 거예요. 자, 몇 달이 지나서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밤이면 서늘한 바람이 일고
가녀린 국화가 노란 빛을 토해내며 풀벌레들은 소리를 가다듬고 하얀 빛은 이 빛을 흘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껍질 표시한 부분은 어떤 서술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지금 이 부분. 자, 여러분 우리 소설에서는 서술 방식이 3개 있어야 돼. 서술, 대화, 묘사거든요. 묘사죠. 그쵸? 뭘 묘사해주는 부분이야? 배경을 묘사해주는 부분이야. 자, 여러분 배경을 묘사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2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대부분의 이 배경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이 기능을 가져. 분위기 형성해. 낭만적인 분위기. 왜? 이제 곧 김진사를 만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저는 내심 기뻤지만 여러분 지금 운영이 너무 설레는 거야. 왜? 김진사를 만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의 심리를 부각하기 위해서 배경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때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은섬. 아까 얘들아 비치는 궁녀 2번이었고 여러분들 궁녀 3번이야. 그럼 궁녀 3번 은섬이 현재에서 말하던 아름다운 기약이 오늘 밤에 다가왔구나. 인간 세계의 즐거움이 어떻게 천상과 다르겠니? 인간에서의 즐거움이 더 커. 이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은섬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 운영에 대한 상황을 운영이 얘들아 아름다운 기약을 함고 있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편에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얘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궁 사람들에게 이미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은 안 했어도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 서궁에서 사는 궁녀들인 거야. 그러면 여기 운영도 서궁 사람이고, 근데 여기 항상 5명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5명 중에 1명은 안 나왔지만 이 5명 중에 안 나온 사람도 누구 편? 운영편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 문맥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남궁의 이제 궁녀들도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이 궁녀들은 각각 5명씩 들어가 있거든. 여기 5명, 여기 5명.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발 남궁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운영이 얘기하니까 남궁 사람들은 정보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읽었는지 한번 봐볼게. 여기 금년, 소, 그 다음에 얘들아 비경. 아까 여러분 5명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지금 3명만 등장을 했고요. 여러분 문맥적인 의미에서 나머지 2명이 아마 남궁의 궁녀들이 있을 거예요. 금년은 여러분 운영에 도와주자. 김진사를 만나는 운영을 도와줘보자 라고 하는 걸 찬성해야 한대요. 여러분 그 금년이 말한 부분은 중력 바로 나온 부분이거든. 그분서 얘는 찬성하지 않아요. 점을 쳐봤는데 운영이 남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점이 나온 거야. 얘는 정보를 몰랐는데 점을 쳐서 안 거야. 그래서 얘도 신기한 애 아니야? 얘들아 점을 쳐서 알아서 죽은을 배신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은 몰래 외간 남자를 절대 만나선 안 돼. 난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지. 자, 소옥은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도와준대요? 안 도와준대요? 소옥은 찬성해요.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편이었어요. 자, 여러분 비경은 반대했어요? 아니면 운영편이에요? 어렸을 때 너랑 같이 자랐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뭐 하겠다, 목숨까지 버릴 각오되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 비경은 운영편인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 쪽에 여러분 자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남궁의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 반,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 되니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2명이 이미 찬성을 했고, 그러면 여기 안 나온 이 2명도 뭐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란이 말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반에 걔 중에는 찬성하고 싶지만 말을 바꾸는 게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자란이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너희들은 정도를 어기는 게 아니라 수단과 목적에 의한 권도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권도를 바꾸는 건 상관없어. 설득하니까 찬성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중에 얘네들 중에는 찬성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반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말을 바꿔도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자란의 말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국 뭘로 바꾼 거야? 찬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궁녀들의 의도와 마음이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다 문맥 속에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돼.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그 내용이 들어갔지? 이거는 내가 읽으면서 어떻게 찾아야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궁녀들은 이것까지 해볼게. 궁녀들은 운영을 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 운영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는 거야. 궁녀들이 왜 이런 우정과 의리를 보여줄까? 여자여서 의리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궁녀들이 왜 자기가 나중에 문초도 당하고 얘들아 안평대군에게 혼도 나면서까지 운영을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면 이들도 운영과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이에요. 즉 자유를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운영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궁녀들의 우정이 중요한데 궁녀들의 우정이 얘들아 나오는 이유는 이 궁녀들이 모두 다 여러분 자유가 억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못하지만 너라도 김진사랑 사랑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 작품의 의의야,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에서 내용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그러면 여러분 31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만약에 운영순에서 조금 하나 이상 좀 틀린 친구들은 인물 관계들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다 3회 문제 풀어오고 이러면 2회에 있는 비문학을 할 거라서 혹시 얘들 아직 좀 밀린 친구들은 여러분 2회 비문학하고 3회 풀어올 거야.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